예,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박상혁입니다. 오늘은 이제 관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뭐 액션 러닝이나 뭐 디자인 싱킹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거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까? 특별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도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특별히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이 의미가 있고 또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제 데이터 문해력, 요거는 제가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데이터 문해력 책이 이제 앞부분에 대해 얘기할 거고, 팩트 플리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별히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그 테드 강의에서도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그 이분의 책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데이터 문해력, 후반부는 팩트 플리니스로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데이터 문해력에 관련된 얘기이고요.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액션원이나 디자인 시킹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의 이제 취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답을 잘 못 찾을 때도 많이 있어요. 뭐 현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잘 관찰력이 없거나 우리가 또 왜곡되어 있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서 답을 잘 못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이제 빅데이터 시대 최근에 들어서 메타버스니 그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니 이런 데서 수많은 우리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환경들이 대부분은 데이터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역량들이 필요한데 따라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우문현답을 우문 대답으로 바꿔서 우리의 문제는 데이터에 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히 데이터 기반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데이터 분석한다면 뭐 R이나 파이썬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아니면 SPSS 돌려서 막 분석하고 엑셀 돌려서 분석하고 결과를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출발점이 거기가 아니라 충분히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 수립한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을 먼저 하고 데이터를 돌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빅데이터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줘 데이터에서 답을 다 할 거야 해서 무조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답이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철저히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그 가설도 만들고 이런 입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충분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이 해석 작업이 잘 어려워요. 따라서 빅데이터 전문가, 특별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석을 잘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이 좀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충분히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인지 충분히 해석하는 이 절차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할 때 이제 목적을 두고 생각하는 게 좋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 분석하기 작업하기 전에 충분히 무엇을 알고 싶은지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따옴표 나온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 이를 알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싶고 또 뭘 하고 싶은지, 이를 위해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철저히 나의 목적이 먼저가 되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는 게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 프로세스라는 거랑 동일합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는 처음에 뭐냐면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잘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원인을 찾고 방법을 만드는데 이거와 좀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가 드러난 현상들이 있죠. 그 현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코로나 뭐 증상이 있죠. 예를 들면
기침이 나오고 열이 오르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현상이 있으면 증상을 보고 근데 이것이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PCR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압니다. 드러난 증상은 같지만 그것이 그냥 다른 질병의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근데 문제를 정의할 때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지표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를 평가할 때 어떤 지표를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지표 결정이 해야 되겠고요. 이걸 기반으로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원인들을 찾아내고 원인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 절차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현상과 문제를 막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대충 문제, 현상, 원인을 막 섞어서 대충 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해법을 내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이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이겁니다 라고, 아이디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창의적 아이디어 만드는 작업을 해서 해법을 만드는데, 이런 절차를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해야 될 얘기의 거의 90%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하자 그러는데 빅데이터를 우리 수집해 놓고 활용을 잘 못합니다. 활용을 못하는 실패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되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의가 안 되면 데이터 활용 분석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정의했다 치더라도 이거를 이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분석을 했는데 사용하는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A라고 A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엉뚱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만 제대로 막아도 데이터 활용 능력은 되게 크더라. 자, 이거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일단은 데이터부터 쪼물락쪼물락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공공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통계 패키지 돌리고 R 돌리고 파이썬 돌려서 막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도대체 여기서 데이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죠. 인공지능 시대에 됐으면 데이터가 스스로 분석해서 뭐 해갖고 결과 알려줄 거야.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해서 아무런 선언적인 지식이 없이 데이터를 통해서 답을 말해주는 것을 얻어냈다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작업이다. 그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를 잘 얻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공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정보들을 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또 이제 첫 번째 순서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거를 문제와 원인과 해결 방안을 구분하는 거가 또 출발점입니다. 지금 살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원인인지, 뭐가 해법인지 막 섞어서 얘기할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겠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으려고 합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문제죠, 문제. 근데 문제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쪽 지역의 인구가 감소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인 거죠. 그러면 대부분 경우는 또 원인이 또 다른 문제가 됐어요. 근데 왜 이게 인구가 감소했냐? 그럼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서비스 업종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게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그럼 이거의 원인이 우리 도시에 인구가 감소해서 그래, 이 원인이 됐죠. 근데 이 원인은 또 다시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또 문제로 또 정의 내릴 수 있다. 근데 왜 인구가 감소했을까? 이게 문제를 갖고 보면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도시에 원인이 인구 유출은 줄고 유입은 줄었습니다. 이게 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 상황이 문제이자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이렇다라는 얘기를 좀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문제라고 찾으면 이 앞에 물론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드러난 증상들 있죠. 현상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잘 살펴보면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럼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하려는 해결 방법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이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철저히 뭘 기반으로 해야 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데이터. 감으로 하지 말고 데이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력 파견 업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컨설턴트가 돼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컨설턴트가 돼서 인재 파견 업체에 찾아가서 귀사에 이제 컨설팅을 합니다. 귀사의 문제점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직 관련 제한이 많은 회사라서 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제조업종 관련된 인재 확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재 파견 회사가 뭐 사무직도 파견하고 그다음에 뭐 제조업종도 파견하는데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사무직 관련된 제한이 많은 회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제조업종 관련돼서는 인재 확보가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재풀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면 요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요게 문제와 원인이 막 섞여서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자 뭐가 문제예요 하면 문제를 줄줄줄 얘기하는 나타난 현상도 얘기하고 문제도 얘기하고 원인도 얘기하고 벌써 시도했던 해법도 얘기하고 막 혼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설턴트가 돼서 이제 고객을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얻으면 녹취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얻으면은 이분들이 문제와 현상 뭐 원인을 막 섞어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이제 컨설턴트나 아니면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이분이 말한 고객이 말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대상자에서 인터뷰를 한 그 사람이 한 내용 중에 뭐가 문제이고 뭐가 원인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자 사무직 관련 제한이 많은 회사는 이미지가 생겨서 이건 뭐냐면 원인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원인이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무직 관련 제한이 많은 이미지가 생겼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원인 행위는 원인이다. 그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종 관련된 인재 확보가 어려운 게 문제죠. 문제. 그러니까 이 원인 행위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들을 분리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이거 인재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재풀이 줄었다 요 얘기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 얘기, 현상. 이건 상황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제조업종 관련된 인재 확보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가 이유가 뭐냐면 사무직 관련된 제한이 많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겨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겨서.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원인 맞는지 혹시 이 인터뷰 대상자가 그냥 머리로 하는 가상의 뇌피셜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원인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원인도 이렇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잖아요. 일단 뇌피셜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볼 필요가 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정의를 이제 명확화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단계는 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냐? 그렇죠. 한 문장에서 원인, 문제 뭐 이런 걸 해결해 분석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죠. 이제 IT 기업의 문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재 부족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업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는 또 뭔 얘기하면 보니까 직무 효율성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작업 효율을 높여서 구조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칩니다. 그러면 요 문장도 잘 보면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업 활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머릿속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업 활동이라는 머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법이 있는 거예요. 해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문제인가는 봐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투비 모습 그러니까 해결 방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업 활동이라는 모델을 그려놓고 얘기하는 것. 우리는 예면 저희 학교는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도 뭐 세계에 걸맞는 이런 수준이 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사항이고 해법에 가까운 것이지 이게 현재 문제인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사가 우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진짜 문제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원인으로 인재 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인재 부족이라는 말이 진짜 원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재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편함들이 생겼는가라고 적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재 부족으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 그것들을 적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적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그러니까 이 IT 기업 문제를 좀 분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인재 부조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유 수주수가 급감했어요. 요거는 말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수주 우리가 영업해서 우리 거래를 얻잖아요. 그 거래를 하는 그런 수주가 줄면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데 수주 양이 줄었습니다. 문제. 그러면 수주 양이 게 매출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업을 못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주가 준 이유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업을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더 캐고 들어갔더니 왜 수주가 줄었습니까? 그랬더니 아하 보니까 그 중에 잘 분석했더니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고객 상담과 이 대응을 잘 못하더라. 고객 기껏 상담해놓고 이거에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못하더라. 그래서 놓치는 고객들이 많더라. 이런 원인들을 분석해서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보니까 원인이 있어요. 고객 상담과 대응을 부실했어요. 아니 왜 고객 상담과 대응을 부실했습니까? 여기 적지 않았지만 아니 지금 이 업무량이 너무 많고 업무가 표준화 안 돼서 우리가 했던 일 반복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오히려 반대로 해법이 될 수 있더라.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수주수가 급감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업무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이 원인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보니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 영업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자 이게 대안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의 출발점은 문제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문제 정의를 할 때 뭐가 필요하면 또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데이터를 엉뚱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보통 문제를 분석할 때 기존에 이제 네이버나 뭐 구글 검색하고 아니면 어떤 보고서 자료 보고 거기에 나온 도표나 숫자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장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그냥 거기다 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고객과 목표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엉뚱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문제 정의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에 맞춰서 문제를 맞춰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데이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 고객 불편사항이 기록된 클레임 수, 불편사항이 기록한 것을 우리 클레임이라고 하죠. 그럼 진짜 우리 회사에 접수된 클레임 숫자와 여기 더 플러스하면 클레임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광고에 대한 반응이 적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광고 반응이 적은 거를 대응한 그럼 진짜 반응이 온 문의 숫자. 광고 보고 전화 왔습니다. 아니면 광고 때문에 상담하는 요 숫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 숫자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하고 싶어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우리 부족한데 고객 만족도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결국 뭐냐면 고객이 고객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점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급 휴가 일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유급 휴가가 너무 많이 남아요. 또는 너무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냐면 유급 휴가 신청 상황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의 근무 현황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의 근무 현황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될 비용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도 왜냐면 시간의 근무 현황도 많으면서 유급 휴가도 뭐 많이 쓰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비용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시간의 근무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적절한 것 같아요. 라는 문제지가 있으면 진짜 우리 회사의 월 평균 시간의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게 부서별로 어떻게 차이 있는지 아니면 요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해 놓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점은 뭐냐면 데이터부터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또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요거부터 먼저 정의를 내리고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요게 정의가 내려놓은 다음에 이때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라고 할 때 앞서서 둘상의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정의됩니다. 문제를 읽어봤더니 문제가 되게 애매모호하고 다른 사람이 읽어봤을 때 또 오해의 여지가 많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정의로 돼 있다면 그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명확한 개념으로 적정해야 되고 이때 필요한 데이터가 요 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된 데이터인가를 확인해 보는 요 작업이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이뤄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결과와 결론을 혼용합니다. 결과는 아웃풋입니다. 산출물이죠, 산출물. 결론은 요걸 통해서 나온 해석을 이제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 그리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물이 있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산출물을 납니다. 근데 산출물은 그냥 산출물일 뿐이죠. 이거를 해석을 한 것이 결론이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우리가 그때 보고서를 쓰거나 레포트 쓸 때 결론을 써야 되는데 결과만 기록해 놓고 이걸로 우리 분석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 예를 들면 XXS와 YY에는 KK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그냥 써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 XXS와 YY에는 KK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끝을 내버리면 그래서 도대체 우리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그냥 물음표만 찍히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가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XS와 YY에는 KK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ZZZ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이 결과에 해석이 들어가는데 이때 이런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뭐냐면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죠. 우리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뭐 빅데이터 분석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하면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을 잘 못하는 거고 결과를 넘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아니 그냥 통계 분석을 했더니 전통 공예산업 종사자 수와 전 제조업 평균 종사자 수가 이 감소폭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숫자를 봤더니 전체 제조업 평균 종사자 수가 줄고 있는데 전통 공예산업 종사자 수는 더 많이 확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 아니요. 다 줄긴 주는데 특별히 감소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공예 산업자가 숫자가 더 많이 줍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내야 되는데 무슨 결론을 내냐? 전통 공예 산업자의 종사자 수는 같은 제조업 중에서도 그 감소폭이 현저하게 크며 이거는 앞에서는 결과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볼드체로 밑줄 친 것처럼 전통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까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이 결론을 내기 위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 따라서 이건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올바른 해석들이 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보고서를 쓰거나 레포트를 쓰거나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할 때 그냥 이 결과만 막 기록하고 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건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은 그냥 내 주장을 확 적어버리면 이게 뇌피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또 왜 이렇게 근거가 뭐다 근거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 ABC 3개 상품을 팔고 있고 월별로 이제 판매 금액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 1, 여기 뭐 6.5 있고, 그다음에 평균 4.38만큼 팔았고요. B는 이제 3.48, 그다음에 C는 6만큼 팔았습니다. 표준 편차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통 이거 적으면 요거 표준 편차 잘 안 봅니다. 그쵸? 그 많이 보는 게 평균값 보고 대충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게 뭐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 추세를 보고 추세는 이제 그래프를 보죠. 이 상품 A가 이제 요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딱 보니까 뭐냐면 이거 추세를 고려해서 이런 의사결정 보통 내리죠. 상품 A는 서서히 상품 인지도와 평가가 향상되고 있어서 착실히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짜 1에서부터 차근차근 늘어서 6.9까지 6.5까지 막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내년도 이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프로모션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 계획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결정 내릴 수도 있죠. 그 그래프가 보여주잖아요. 점점점 이렇게 늘잖아요. 이게 늘잖아요. 뭐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중에 하나예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가 표준 편차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표준 편차가 큰 게 요 3.17 요기입니다. 이게 표준 편차가 커요. 근데 보니까 평균도 되게 높아요. 높아서 잘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10도 찍고 뭐 근데 어떨 때는 막 1.5도 찍고 이게 폭이 너무 커요. 어떨 때는 갑자기 뭐 8.9도 찍고 어떨 때는 뭐 2, 1, 2 찍고 바닥을 쳤다.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치고 그냥 변동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석하면 또 이런 해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편차를 고려해서 표준 편차 고려해서 내년도에 판매 촉진할 대상자는 상품 C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달에 집중해서 매출이 적은 달을 집중해서 평상시 매출이 높은 것만큼만 올려줄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면 연간 매출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팔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이만큼 팔고 그다음에 1월 달에도 이만큼 팔고 6월 달에도 이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프로모션을 언제 하냐면 이 낮을 때 프로모션을 하면 이때 매출 허울리면 근데 이게 많이 팔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적절히 프로모션을 섞으면 매출 확 오를 거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학을 하고 그러면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면 이거 표준 편차는 뭐에 쓰지? 어디다 쓰지? 뭐 통계학 수업에 그냥 하나니까 하나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의사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의사결정에는 표준 편차 이런 걸 잘 반영 안 합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뭐냐?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는 얘기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영업사원들 운영하고 재고를 확보할 때 특별히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잘 팔 때 기준으로 재고를 맞춰놔야 돼. 아니 안 팔 때를 맞춰도 재고를 관리해야 돼. 이거 되게 어려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준 편차가 큰 판매 데이터가 발견된 듯이는 특별히 제조 측면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특별 관리가 막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 내리거나 기업 경영할 포인트들은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앞서 결과들을 보면 결과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런 결과들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질문을. 그래야 더 생각하게 되고 추정을 하게 되고 가설을 만들게 되고 질문을 넣어 가설을 만들게 되면 진짜 그 가설들이 맞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오면 이제 질문들을 만들어 보여야 되죠. 예를 들면 A 상품의 매출은 B 상품보다 적다. 뭐 이런 결과를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봤어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왜 A 상품이 B 상품보다 매출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 그냥 뇌피셜로 툭툭 얘기하면 안 되고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왜 매출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적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요? 그럼 근거 데이터 보여주세요. 라고 근거를 물어봐요. 왜냐면 그 담당자도 그냥 본인이 그냥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해서 그냥 막 즉흥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데이터 꼭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 그 사람의 경험에 눌려갖고 저분이 얘기하면 다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데이터를 보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A 상품을 B만큼 팔리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해결책까지도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도심제를 풀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뭐 리빙랩이라든지 뭐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 로컬 크리에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시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지역에 있는 문제에서는 이제 그 도시 소멸, 그러니까 지방 소멸 뭐 이런 문제들 대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보면 우리 도시는 5년간 한 10%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 질문들이 이런 거라죠. 우리 도시의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충 뭐 얘기를 들렸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숫자를 가지고 이유가 뭔지를 근거를 보죠. 그러면 10% 감소됐는데 이걸 갑자기 출생률을 늘리거나 늘릴 수 없으니까 이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조금씩 더 답들이 보이고 또 원인들도 보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 핵심 얘기가 이거죠.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냐? 문제가 아닌 원인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원인은 어떻게?
현상을 봤을 때 아니면 어떤 결과치를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질 때 원인들이 도출됩니다. 그러면 해법은 어디서 나오냐? 그 원인들에 대한 대안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매출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할까? 그럼 처음부터 그냥 우리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 관리자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한테 바로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게 실적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빨리 대안 만들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이데이션 같은 걸 합니다. 뭐 쉽게 대안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 안 하고 대안부터 만들면 자, 우리가 이번에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각자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 그러면 김대리 아이디어 뭐야? 예, 매달 이벤트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은 무슨 대안 있어? 예, 우리 보니까 상품 디자인이 좀 약간 모양이 안 좋은데 상품 디자인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신입사원 누가 있어요? 홍사원 어떻게 생각해? 예, 온라인에 더 자주 정보를 만들어서 게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 정보를 게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안을 만듭니다. 근데 누구도 이 대안이 효과가 있을지 아닐지는 답을 하지 못하고, 그럼 뭐가 채택이 되느냐? 그냥 딱 얘기했을 때 분위기 좋아 보이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그 관리자분이 갑자기 여기에 막 꽂혀요. 요즘 분위기 메타버스? 뭐 이러지? 그럼 메타버스에 하는 게 맞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즉흥적으로 결정합니다. 직관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결정하는데, 실제 기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많이 냅니다. 제가 뭐 많은 그 기업 관계자들 만나거나 창업자들 만나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를 대안을 그냥 아이디어 막 낸 다음에 그걸 중에 또 대충 선택합니다. 근거 없이. 그리고 그것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뭐 효과가 있네 없네. 그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의 소위 운이 돼서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여기 보면 원인이 후보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게 진짜 원인이 아니고 원인에 해당하는 후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사가 가격이나 전략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리자가 최근에 매출이 떠는데 이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제 여러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업사원들 중에. 보니까 경쟁사가요. 가격이나 전략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물류망이 엉들어서 우리가 적재적소로 물건을 공급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하량이 줄어서 우리가 매출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후보군에 올려놓습니다. 후보군에. 그럼 왜 후보군에 넣느냐? 진짜 개별 사람들이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거가 진짜 그 이유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 안 하고 또 그냥 가장 뭐 경험 많은 사원이 얘기했다고 그걸 딱 선택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쳐요. 경쟁사가 가격이나 전략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러면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 경쟁사 가격이나 변화 데이터. 이거에 따라 실제 매출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같이 비교해 보는 거죠. 봤더니 진짜로 경쟁사가 가격을 막 조정했어. 그거에 따라 경쟁사랑 우리랑 매출의 상황이 막 달라졌어.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가격 인하 했는데 그럼 가격이나 한 만큼 경쟁사의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일. 가격 인하한 건 맞고 우리가 매출이 준 건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경쟁사가 매출이 올랐다면 이게 영향을 준 건데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관적으로 원인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원인 후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확인해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보면 어느 것이 더 복잡해 보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는 오른쪽 것이 되게 더 복잡하지 않아 보입니다. 왼쪽 게 더 복잡해 보이죠. 이게 더 복잡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4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시죠. 그러니까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유형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분석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을 나누고 분석해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고객은 우리가 100명이 보면 100명 솔직히 다 다릅니다. 근데 100명의 고객마다 다 다르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적절하게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유형을 한 4가지 유형의 고객으로 나눈다든지
지역을 4가지 유형의 조직으로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고객을 4가지 유형에 넣었으면 여기에 때는 뭐 고가 전략을 쓰고 여기 저가 전략을 쓰고 여기는 틈새 전략을 써서 이분들을 위해서 뭐 맞춤형으로 뭘 준다든지 뭐 이런 전략이 차별적으로 생기고 요 고객은 보니까 결국 우리한테 수익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객은 뭐 포기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보면 대상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석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두 그림 중에는 어느 게 더 복잡해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 보통 요게 더 복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복잡합니까? 동그라미 더 많고 선도 있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왼쪽 게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분류만 했지 이 원 간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인과관계가 막 드러나 있어요. 더 보니까 점선으로 했잖아요. 점선은 원래 실체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것도 있겠고 이 화살표는 뭐냐면 얘가 여기에다 영향을 주고 또 얘는 또 여기다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의사결정하기 쉽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씌워도 타겟 고객 여기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관관계를 알게 되면 더 우리는 덜 복잡한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현실을 이렇게 분류하고 관계를 맺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게 분석의 기반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무 이게 시스템이 크게 잡혀 있으면 이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나누고 분류해서 보는 것이 시스템을 단순하게 보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냐?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어디가 원인이고 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데이터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나 근거를 보고 이게 원인으로 해갖고 결과를 찾는 거. 우리 논문 쓸 때도 가설을 세우고 뭐 입증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인과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쓰고 레포 쓰고 우리가 창업자가 돼서 창업 자금을 유치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이런 신상품을 만들어내면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이것도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을 주면 고객이 반응이 좋을 거라는 소위 말하는 이 원행위가 결과행위를 예상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증이 안 되니까 프로타이핑도 미리 만들어서 보여주고 막 그런 겁니다. 그것이 입증됐을 때 투자자들이 여기는 앞으로 이런 액티비티 활동들을 하니 이런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거가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입증이 돼야 투자자도 이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의 핵심은 현상과 문제, 그다음에 원인, 그다음에 결과 이런 관점들을 나눠서 생각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게요. 뭐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죠. 우리 도시의 인구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아까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해서 최근에 한 10% 줄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접근은 뭐 이렇게 하죠. 뭐 어떡하냐면 우리 인구 적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시장님 아니면 군수님 이런 분들이 우리 인구 문제가 심각하니 인구 감소할 수 있는 대안방안을 강구해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강구를 다른 데서 했던 데에 사례를 가지고 우리도 그냥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깊숙이 분석 안 하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 했더니 성공했답니다 라는 그런 성공 보고서를 보거나 정보를 받으면 그거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우리 경쟁자 어떻게 하냐 경쟁자들이 이런 마케팅 전략해서 성공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대학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데요. 뭐 그러면 그 대학에 썼던 그 여러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가져다 베껴서 그냥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그냥 대부분이 벤치마킹한 명목하에 그냥 막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죠. 그럼 만들어내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아이디어 내세요. 했더니 뭐 이런 아이디어 냅니다. 행사 건수 늘리고 규모를 크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우리 지역 관심 있게 많이 볼 거예요. 뭐 이런 아이디어 첫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요리를 즐기거나 관광 명소를 일주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다른 지역 사람에도 참가를 홍보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냈어요. 세 번째, 결혼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주말에 젊은 커플들이
참가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만듭시다. 이런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도 다 벤치마킹해서 가져왔다 칩니다. 그럼 요거 중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대부분은 또 이렇게 하죠.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군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 요거 좀 신선한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하자. 아니면 조금 좀 깨어 계신 분들, 그럼 우리 직원들이랑 한번 투표하자. 2번 투표했더니 제일 많이 나왔어.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 도시 문제, 인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분석 안 하고 그냥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대부분 원인 분석 없이 바로 해결책 내고 실행하고 그래서 이제 예산 낭비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이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원인 분석 왜 하느냐? 머리 아프거든요.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지자체도 안 하고 기업체, 심지어 기업체도 안 합니다. 기업체에서 이런 걸 면밀하게 따져서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이고 성공한 기업들은 이런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시간에 근무가 많다라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게 시간에 근무가 많으면 초과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시간에 근무하면 보통 1.5배의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 보통 시간에 근무를 많다 하면 이걸 바로 대안, 하지마 뭐 이렇게 대안을 많을 텐데 조금 더 분석했어요. 봤더니 무슨 분석했냐? 특별히 수요일에 유독 시간에 근무가 많다는 것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냈으면 이제 보통은 다른 회사들은 바로 그러면 수요일에 유독 시간에 근무가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 만들어봐. 그러면 대안 만들었습니다. 해결책 이렇게 만듭니다. 수요일은 무조건 정시 퇴근을 지정합시다. 수요일 날은 뭐 5시에 돼야 되면 6시 되면 그냥 무조건 소등 컴퓨터 꺼지고 그리고 뭐 10분이라도 지체서 있으면 벌금 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기업들은 막 이렇게 해결해요. 수요일에 유독 시간에 근무 많다고? 그럼 수요일은 정시 퇴근일을 정해. 뭐 이렇게 그냥 강제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수요일에 유독 시간에 근무가 많은지를 분석 안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누구는 또 분석해봤어요. 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더니 다른 부서 말고 H부서가 유독 타 부서에 비해서 시간에 근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면 할수록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부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H부서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수요일날 정시 퇴근일 정하는 것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H부서에 관련된 내용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H부서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그러면 이런 거죠. 요거를 좀 혼용하면 수요일을 정시 퇴근일로 지정하고 이 상황들을 H부서장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럼 조금 난 겁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히 H부서가 시간의 근무가 많은지에 대한 원인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석을 했더니 예를 들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H부서는. 보니까 업무할 때 업무 효율성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잘 봤더니 첫 번째 역량이 부족하더라.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특별히 업무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발견이 됐으면 대안이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업무 역량을 강화할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넣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또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역량도 다 좋고 그런데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맨날 혼나고 하고 뭐 이렇게 칙칙해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분들이 분위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평가 기준을 높여서 성과급을 제대로 만들어주자. 분위기 떨어졌지만 이 고가 점수를 잘 만들어줘서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시간에 근무 안 하고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시간에 근무를 많이 했냐? 그랬더니 뭐 수당도 잘 안 주고 그래갖고 근무라도 오래 하려고 그래서 수당 더 받으려고 이랬어요. 그럼 평가 기준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량의 문제. 보니까 이 H부서가 업무 분장이 잘못돼갖고 부적절하게 업무가 많이 오더라. 그러면 업무 절차, 업무 계획 프로세스 바꿔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이 부서는 돌발 업무가 막 있더라. 갑자기 뭐 퇴근하기 직전에 특별히 수요일 직전에 막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문제였으면 이거를 계획하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보세요. 수요일날 정시 퇴근을 지정하는 거랑 직무 교육을 하자, 평가 기준을 바꾸자, 업무 프로세스 바꾸자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다른 대안이 나온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뒷단에는 다 뭐가 숨어 있냐?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 역량 부족입니다. 그다음에 돌발 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다 데이터가 필요죠. 돌발 업무 빈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사기 역량이 사기 부분이
사기 진작이 다른 분보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역량이 다른데도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은 다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하자, 사고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각 좀 하고 이래.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된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통 생각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낸다 하면 풍부한 창의성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이걸 되게 중요시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꾸준히 사물과 현상을, 원리를 추구한 거, 관찰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이거는 머리 아파하죠. 머리 아파, 하기 싫어. 요거는 하고 싶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뭐 기발한 방법으로 내고 합니다. 그럼 실제 창업 경진대회나 각종 경진대회 하면 이런 게 좋아요. 아무런 논리적 사고한다고 이게 상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되려면 이 창의적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에 대한 현상의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곽광 가는 것은 그냥 충분한 문제 분석 안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막 쏟아내는 것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캡스톤 디자인 할 때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캡스톤 디자인에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 제품 설계하고 뭐 그럴 때 보면은 실제 이게 필요한 현장의 문제를 깊이 고찰해서 대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트리지 기법을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창의적인 것만, 기발한 것만 내고,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저 아이디어 기발난데 하고 그냥 상을 줘버려요.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평가 안 하고.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시작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요거에 대한 대안을 낼 때 혁신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요 두 가지가 섞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요 밑에 것만 하면 결과가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져요. 또 위에 것만 하면 뿌리가 약하고.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할 때는 철저히 논리적 사고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풀어나가야 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 논리적 사고를 할 때, 이 원인을 찾고 할 때 다 필요한 게 데이터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분이 우리 지방에, 우리 지역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 원인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근거 데이터 보고, 이거에 대한 또 원인이 뭐냐? 또 근거 데이터 보고,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근거 데이터 보고. 그래서 이 원인을 찾을 때 전체적으로 논리 구조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이 기반입니다. 그리고 대안은 이 마지막 원인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결이 맞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 원인을 풀려고 예를 들어서 지역 특산물에 만든 중저가 요리를 만들어내자라고 대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 아이디어 좀 내봐. 그럼 그냥 아이디어 그냥 바로 낸다는 거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 때도 철저히 논리적 사고를 기반해서 창의적을 만들어야지 이 창의적 아이디어가 그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되는데, 상당수는 그냥 중간 단계를 그냥 점프하고 넘어가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논리적 사고 하는 게 재미없거든요. 힘들거든요. 머리 아프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막 그냥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디어 내는 건 재밌잖아요. 뭐 그림도 그려가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선호하고, 현재 뭐 많은 대학에서 디자인 싱킹 교육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디자인 싱킹도 사실은 논리적 사고라는 부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림 그리고 재미나게 하는 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속도가 빠르다. 한국 사람들은 걸음이 빠르다.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빠르다. 이런 내용들을 분석했어요. 그러면 이걸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냐면 한국 사람은 시간에 쫓기듯 살고 있다. 한국 사람은 성미가 급하다. 근데 잘 보시면 이런 데이터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어요. 시간에 쫓긴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성격이 급한지 이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팩트들을 보고 이런 데이터 결과물을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경험이 살려서 거 봐라 한국 사람 성격 급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성격 급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거 봐라 저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시간에 쫓기듯 살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라는 거는 본인의 뇌피셜을 섞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됐으면 어디까지가 되냐? 순수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서 합리적 결론은 뭐냐면 다 행동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먹는 속도, 걸음걸이, 말하는 속도, 행동이잖아요. 그럼 다른 거 몰라도 이 정도 결론 내릴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평소, 왜 평소라는 단어가 드느냐? 먹을 때, 다닐 때, 말할 때니까 평상시의 활동들이잖아요. 아, 평소 동작이 빠르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나가면 선을 넘거나 본인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합해서 결론 내는 정도는 요 정도까지 맞는 거고, 그러면 요게 이 성급한 결론 요게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 실제 다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진짜 시간이 쫓겨서 바쁘게 살아서 나는 증상들인지 아니면 성미가 급해서 이런 건지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귀찮아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일부 얘기들을 살펴본 거였었어요.